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한국의 평화 사상가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 목사이자 사회운동가로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문익환 목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익환 평전의 저자 김형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지금 글을 쓰고 계시죠? 예. 주로 어떤 글을 쓰시는지요? 제가 원래는 시로 데뷔를 해서요. 88년도부터는 평론을 겸했다가 96년도 이후에는 이제 소설로 쓰게 돼서 그냥 네. 장르가 좀 구별 없이 쓰는 편입니다. 예. 그 특정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하고 평론하고 조금 이렇게 그 겸해서 쓰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쓰신 시나 소설 가운데 좀 대표작이 있으면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시는 85년도에 등단해서 시집을 3권을 냈고요. 네. 맨 나중에 낸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냈던가 저 문학동네에서 냈는데 빗방울에 대한 추억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렇군요. 예. 소설은 조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작집으로는 그 이발소에 두고 온 시라고 하는 창작집이 문학동네에서 출간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또 최근에는 그 이제 문익환 평전, 우리가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글, 그리고 2년 전에는 소태산 우리 대종사님에 대한 그런 글도 쓰셨습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2년 전쯤이죠. 소태산 평전을 내셔서 저희가 그때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원래 종교에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걸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주막집 아들이어서 늘 그 결여돼 있었던 영역이 그러니까 똑같이 시골에서 살아도 당산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서 장터에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거의 안 보고 뭐 이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그 거룩한 것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내게 없는 게 아닌가. 이게 늘 콤플렉스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평전을 2권 썼는데 2개 다 한 분은 문익환 목사님이고 한 분은 소태산 대종사님이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쓰면서. 예. 오히려 반대로 이 종교적인 어떤 마음이나 문화들에 대해서 자주 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신교 목사님 또 우리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해 글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문익환 목사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문익환 목사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문익환 목사님은 우선 그 목사님이셨고 그다음에 신학자이고 번역가이고 시인이고 제야 민주화 운동가이고 그 통일 운동가이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저는 문익환 목사님을 하나의 사상가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떤 계기로 그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되셨고 뭐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았던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문익환 목사님은 제가 이제 1980년에 제가 22살일 때 광주에서 5.18을 겪었어요. 광주 태생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단에서는 이제 저희들 보고 이제 80년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동적으로 그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이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숙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아서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아마 가장 큰 어른이 그 문익환 목사님이셨고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을 그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정세를 들여다보기 이제 어려울 때 제가 참고로 봤던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우선 네. 이제 한 분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은 어떻게 판단하나. 그다음에 이제 김근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을 굉장히 중요한 그 척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 변화 속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를 조금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을 주로 이렇게 업으로 삼고 계신데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상황 또 어떤 작가로서의 역할 고민을 계속해서 해오셨군요.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는 가치 지향성을 잃지 않아야 자기 문학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숙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익환 목사님의 생애부터 좀 간단히 짚어보고 싶은데요. 1918년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뭐 집안 환경이라든지 기독교를 접하게 된 계기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그 윤동주 친구고 송몽규 친구고 이제 그런 얘기는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 윤동주는 기념하지만 사실은 문익환은 기념하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1918년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문익환 목사님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북간도 출생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만주라고 말하지 않고 북간도라고. 이 북간도는 당시에 이제 두만강 압록강 그 건너에 옛날 이제 청나라 때 금지되어 있었던 땅이 이제 풀렸을 때 그때 이제 함경 북도 그 네 가문이 대한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찾아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찾아가서 개척한 땅이 북간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북간도에서 대한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민족 공동체가 이제 부서지고 해체되고 침략당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맞이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동희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는 그 기독교도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실학자들 가문의 한 자손인 거죠. 그분에게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좀 다가왔을까요? 그 당시는 몇 살인지도 궁금한데요. 그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문익환 목사님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아버지 세대가 어려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서 그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김하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삶이 위대하고 의미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제사 지내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문화적 충돌을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독교를 전파한 그 이제 분들이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이거든요. 그 캐나다 쪽의 전통이 그들의 그 문화를 그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파괴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 조선적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인 거죠, 먼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은 그 민족주의적 기독교도라고 이제 자기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덕분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 문화 안에서 잘 이렇게 예수의 사상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문익환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분명한 어떤 사명감도 동시에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문익환 목사님에게 예수란 기독교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평생 동반해온 어떤 그 사상 체계고 가치 체계고 그러는 건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도 그 인간이 지상을 그 살다 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이게 출생과 이별과 만남과 헤어짐, 희망, 절망, 뭐 고통.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하나의 나침반으로 네. 이제 그 기독교 사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문익환 목사님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독교 문화를 습득해서 그 문화 안에서 살면서 기독교도가 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그 생명 활동의 그 표상, 생명 활동이 가야 되는 그 저기 하나의 길로서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체화해간 그런 분이라 문익환과 기독교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제가 만나는 기독교들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죠.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삶의 나침판으로서 네.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되는 건데 네. 보면 이제 수많은 그 개신교 교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문익환 목사님이 소속된 곳이 기독교 장로회 그 네. 기장이라고 네. 하는 곳인데 네. 다른 그 개신교 교파들과는 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기독교가 그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그 북간도에서 그 중학 시절에 이제 그 평양으로 옮겨가는데 평양으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거기 학교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그 충돌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윤동주랑 같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북간도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꽤 크다고 봅니다. 그 이후 실천에서도 한신대 시절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 충돌을 하고 남쪽에 있었던 교회들과 서로 좀 이렇게 갈등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익환 목사님은 조금 그런 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의미를 약간 초월한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문익환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사는 자. 네. 그러니까 성서가 어떻게 말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작구에 구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성서에 관통되고 있는 정신이 어떤 것인지 예. 그 정신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꽤 그 창조적인 그 신학자의 모습이랄까 이것을 저는 문익환 목사님한테 조금 느낍니다. 네. 저희 그 방송 프로그램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시지만 특히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예. 이 기장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기장에 대해서 많이 접하면서 진보적인 신학을 한다. 예.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사회 개혁에도 관심이 있고 예. 뭐 민주화 운동, 인권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로서 우리 종교인의 그런 정체성을 좀 찾아가고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문익환 목사님 하면 민주화 운동 또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문익환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점은 뭐 1989년도에 그 방북해서 그 통일 할아버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은 그런 어떤 종류의 정치적 사건이나 이것으로 이해하면은 문익환 목사님 실체가 조금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아닌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한테 꽤 중요한데 문익환 목사님은 굉장히 일찍부터 그 문제를 만났어요. 제가 약간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한 것으로 받아들일까봐 약간 조심스러우면서 썼는데 우선 문익환 목사님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맨 처음에 유치장 경험을 합니다. 어머니가 3.1운동 참여할 때 북한도에서 문익환을 업고 가거든요. 예. 업고 가서 몸을 잠깐 트는 동안에 총알이 날라와서 옆에 사람이 맞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어른들에게 들었겠죠. 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계속 문익환에게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해방 공간의 그 통일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실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장 먼저 민족이 하나 되이 뭐 통일을 맞이하자. 교회 앞에다 딱 붙여놓고 분단을 염려하고 그런 집의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민족 공동체가 갈등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과정은 문익환 목사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문익환 목사님 바로 동생 문동환 박사님까지 두 분은 계속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체험을 직접 한 것 같아요. 체험을 하시지만 이게 꽤 20세기 폭력이 굉장히 거대하고 컸기 때문에 전면에 등장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역사를 계속 좌절과 도피의 역사라고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유학을 가게 됐고 또 피하게 됐고 또 피하게 됐고 장준하가 죽었을 때는 마침내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면에 딱 등장하는 굉장히 늦게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늦게 등장한 모습이 나이 들어서 허약한 모습이 아니고 어떤 청년들도 도달할 수 없는 최일선을 그냥 계속 수십 년을 다시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이런 과정을 보여준 게 문익환 목사님 삶이라 너무 어떤 분들은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너무 무섭다. 막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행동파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문익환 목사가 가졌던 생명사상의 간절함의 크기가 이제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게 저는 와닿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또 평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늦봄이라고 하는 호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문익환 목사님의 아주 큰 재능 중에 하나가요. 사실 문익환 목사님이 얼굴이 하얗고 목소리가 굉장히 가느다란 편입니다. 고와요. 어려서부터 영화 배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문익환을 한번 지나친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그 하얗고 예쁜 애 이제 이렇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훈련된 감수성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낮추고 사이에 끼어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문익환은 끝없이 콤플렉스를 끝없이 발견해서 이 콤플렉스라고 끝없이 이 콤플렉스 때문에 나는 네가 좋아. 나는 이런 게 없어서 나는 너무 배우고 싶어. 끝없이 이제 자기를 끝없이 낮춰갔는데 그 겸손의 힘이 이제 문익환이 늦게 뛰어들든 그다음에 기존에 형성돼 있는 질서나 이 맥락하고 상관없이 좀 과격해도 끝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늦봄이 이제 제 생각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제 생각에 6월 1일생이고 계절 자체를 늦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요?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늦봄인데 사모님 호는 봄길이거든요. 봄길. 늦봄이 지나가는 봄길이에요. 이제 거기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갈 때는 나는 늦어졌다. 나는 늦게 봤다. 나는 늦게 깨달았다. 나는 일찍 그걸 보고 실천한 사람들에게 늘 빚이 있다. 뭐 이제 그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늦봄 문익환 목사님 이제 내년 봄은 진짜 평화를 또 만날 수 있도록 진전이 돼야 할 텐데요. 예. 자, 이렇게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문익환 목사님은 1992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하는데 어떤 역할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방북 이제 사건이 이제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건데 저는 그 추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도 봤어야 좋은데 평년 쓰면서도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989년이면은 20세기 질서가 해체되는 와중입니다. 네. 우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인터넷이 출현하고 복제 생명이 출현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이렇게 오던 때라 인류사가 이렇게 재편성되던 때 우리 민족사가 갈등으로 겪어온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그 방북의 결과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 논의하고 합의하고 했던 결과가 6.15를 거쳐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노선에까지 이르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익환의 여기서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돼야 될 그 이유를 저한테 대라고 한다면은 지금 6.15나 문재인 김정은 그 회담이나 이런 과정들이 전부나 체제와 제도가 하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문익환 목사님은 그냥 개인 민간인이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네. 생태 공동체, 문화 공동체, 언어 공동체도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누가 발명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태어나서 생명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예. 이건 하느님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든 거죠. 이건 하느님의 것인데 어떤 체제나 제도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것을 깨뜨리거나 파괴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침범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는 계속 맞서서 싸우는 이게 문익환이 기독교 그 정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 실천으로 끝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참 어떤 큰 상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포착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참 다양한 공동체의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가 모든 걸 다 막고 예.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넘어서고 깨트리려고 했던 노력. 예. 예. 오히려 그것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일제시대 한국전쟁 또 민주화 산업화 과정을 모두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자 어른인 문익환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이 평화사상은 오늘날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방금 이제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들어있긴 한데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의 그 통일 의지랄까 열정이랄까 희생이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익환의 그 한 움직임이 이 강고하던 서로를 적대하던 두 개 체제의 심장을 그냥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평가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문익환은 지금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문제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삶의 그 환희와 축복을 인위적인 것들한테 파괴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누릴 것인가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발바닥 사상을 외쳤던 사람이고 발바닥 사상. 예. 그러니까 기층민들이 중요하고 기층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기층민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네.
이게 어떤 근사한 정치적 해결도 그들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문익환 목사님은 다시 뛰어들어서 또 문제 제기를 또 하겠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문익환을 잇는 영역이 굉장히 약화되고 축소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오히려 정치는 예전보다 굉장히 더 잘하고 있는데 네. 그 민간의 민간의 이 민초들의 행복으로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느냐. 이게 그 민초들의 행복의 실체이냐.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어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문익환 목사의 평화 사상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가지고 조금 고민해야 될 지금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참 지금 해주신 말씀은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제자들 특히 이 개신교회의 네. 또 종교인분들 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깨어있는 종교인분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또 물음을 던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가 중요한 또 평화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가슴에 되새겨야 할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나 어떤 평화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좀 짚어주시죠. 문익환 목사님 그 표현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표현은 우선 민주주의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 네. 이제 인데 그런 그 상상력을 만들어낸 그 밑바닥 사상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익환 목사님이 발바닥으로 외칠 거야. 예, 입으로 외칠 거야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외칠 거야. 그런. 예, 그 말에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층민의 실질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를 세상 주체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머리로나 말로 입으로 그 어떤 문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발바닥으로 살아라. 예. 발바닥으로 쓰지 않은 것은 아류들이다. 어떤 거 그냥 공부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삶으로 체화해서 삶으로 그것을 그 존재 자체로 써내려가기는 꽤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발바닥으로 외칠 거야라고 하는 말이 저는 문익환이 남긴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한 교무님이 우리 방송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진리에 대한 말씀은 차고도 넘친다. 우리 원불교가 나온 이유도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네. 했는데 문익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이 아닌 발로 말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문익환 평전의 저자 김형수 작가와 함께 문익환의 평화 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